뉴욕시가 공립학교의 인종분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영재반 폐지를 권고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 공적부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뉴욕 일원 이민자 단체들이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멕시코 남부 국경 건설을 위해 국방부 예산 전용을 추가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펄듀 제약사가 소송 합의금으로 120억 달러까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어제 원래 회의를 열고 BYOB 라이센스 자체 조례 폐지안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구성한 학교 다양화위원회가 뉴욕시 공립교의 인종 분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영재반 폐지를 권고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교 다양화위원회는 어제 공개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킨더가튼 영재반 학생의 인종별 구성이 뉴욕시 전역의 학생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아시안 백인 학생들이 과도하게 많이 뽑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 학년도 영재반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은 아시안 42%, 백인 39%, 히스패닉 10%, 흑인 8%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다양화위원회는 영재반 시험을 중단해 현재 영재반에 등록된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출석, 오디션 등을 고려하는 스크린을 중단하고 스크린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 신설도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논의돼 온 뉴욕시 특수목적고 신설도 불가능해집니다. 또 특목고 학생의 인종 다원화를 위해 영재반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인종 다원화를 위해 학군 차원에서 영재반 합격 절차를 개편할 필요가 있지만 그 과정에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역시 모든 학군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하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소수의 커뮤니티 사이에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 개정안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 일원 이민자 단체들이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이크 더 로드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연방법원 맨하탄 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아프리칸 서비스 커미티, 카톨릭 자선단체, 카톨릭 법률 이민 네트워크 등이며 법률 전문단체인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와 헌법권리센터도 합류했습니다. 메이크 더 로드의 알린 크루즈 건강복지 매니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이민자를 공격하기 위한 무모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이라며 소송을 통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인단체를 포함한 뉴욕시 약 70개 이민자 단체들을 대표해 소송에 참여한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조앤유 사무총장은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민자 개인과 가족이 식생활, 의료 등의 혜택에서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함께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도 공적 부조 개정안 시행 저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뉴저지,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일리노이 등 13개 주도 소송에 합세했습니다. 새 공적 부조 개정안은 비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도 공적 부조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10월 15일 자정 이후에 제출된 이민 신청서에만 적용되며 이에 앞서 수령한 혜택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자, 비자를 보유한 입국 신청자, 비자 연장, 신분 변경 신청자, 180일 이상 국외 여행 예정 영주권자 등입니다. 국방부가 마약 밀매 차단을 명목으로 25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전용해 국경장벽 건설 사업에 투입한 바 있는데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멕시코 남부 국경 32km 구간 건설을 위해 국방부 예산 전용을 추가로 승인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패트릭 셔너헨 전 국방장관은 올해 초 국토안보부가 요청한 유마, 엘파소, 투손 지역 등 217km에 달하는 장벽 건설 자금을 승인했지만 애초 예상보다 건설 비용이 늘어나면서 추가 자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에 또다시 추가 장벽 건설을 위해 자금을 투입한 것이며 구체적인 전용 예산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의회는 역대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끝에 14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60억 달러에 이르는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16개 주지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었고 연방지방법원에서 잇따라 국방부 예산 전용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6일 연방대법원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부 예산 25억 달러를 전용한 데 대해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제약회사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피해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펄듀사가 소송 합의금으로 10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펄듀 제약 측 변호사들이 지난 20일 클리블랜드에서 소송에 참여한 10여 개 주 법무장관들과 비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CNBC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펄듀 제약 소유주인 세클러가의 일원이자 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는 존 세클러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펄듀 제약 측은 이날 비밀 협상에서 이번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세클러가의 펄듀 제약 소유권 포기 의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 시, 카운티에서 제기된 2천여 건의 소송들 가운데 최소한 10여 개 주가 참여한 합동소송에서 주 정부는 펄듀사와 소유주인 세클러 일가가 오피오이드 중독을 기반으로 수십억 달러의 마약 제국을 건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펄듀 제약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오클라호마주 소송에서 2억 7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세클러가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 부호 19위에 올라 있으며 20명의 가족 구성원의 자산이 13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70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약성 진통제 과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가 올 가을부터 학생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점수로 매기는 역경 점수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지만 이 역경 점수가 혼선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취소됩니다. 칼리지 보드는 지난 5월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던 역경 점수 대신 별도의 랜드스케이프라는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처한 경제 사회적 상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역경 점수는 학생의 소득, 교육 수준, 한 부모 자녀 여부 등의 가족 환경, 거주 지역의 빈곤율, 범죄율 등의 거주 환경, 교육 과정 난이도와 AP 수업 제공 여부 등의 고등학교 환경 등 부분에서 총 15가지 요인을 고려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칼리지 보드는 지난해 50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2020년부터 150개 학교로 확대해 더 광범위한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역차별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콜맨 칼리지 보드 CEO는 성명을 통해 역경 점수는 혼선을 낳고 제공되는 지표에 대한 오해를 불러왔다며 단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인 랜드스케이프를 통해 입학사정관들에게 더 일관적인 배경 정보를 제공해 학교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역경 점수와 달리 랜드스케이프는 SAT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어제 원례 회의를 열고 BYOB 라이센스 자체 조례 폐지안을 공식 상정했습니다. 또 타운 정부의 새로운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는 어제 열린 원례 회의에서 최근 팰리세이드 파크 내 노래방에서 청소년 탈선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된 BYOB 라이센스 타운 자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BYOB 자체 조례는 식당에만 맥주와 와인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는 뉴저지 주류국의 BYOB 규정과 달리 식당과 노래방에도 BYOB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주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컸으며 노래방 내 미성년자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10년 만에 폐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다음 달 최종 표결을 통해 BYOB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킬 경우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식당에서 BYOB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노래방은 BYOB 적용이 어렵게 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자체 조례가 폐지되면서 BYOB 라이센스 발급과 갱신 시 업주가 타운 정부에 지불해야 했던 수수료도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공식 웹사이트의 운영 시작을 알리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새 웹사이트의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 주요 일정, 타운의 기존, 신규 조례, 시의회 미팅 안건, 정부 예산과 재무 보고서 등 각 타운 부서의 연락처와 정부 조직도 등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보 공개 청구 신청서 등 타운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신청서를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 이메일 등 간단한 정보를 등록해 타운이 제공하는 뉴스레터에 가입하면 각종 타운 소식과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아동수당 제도가 한국에서 지난해 9월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요.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에 계속 체류하는 복수 국적 자녀 등 수혜 자격이 없는 아동들에게 편법으로 지급된 아동수당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이중 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 체류 아동을 비롯해 수혜 자격이 없는 아동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총 3억 5,92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이중 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 체류 아동들에게는 전체의 33.1%에 해당하는 1억 1,89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한국 내 2인 이상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육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자격 기준이 다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 체류 한국 국적 아동들의 경우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한 다음 날부터 다시 지급되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와 같이 미국 여권이 있는 경우 한국 출입국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면 자녀가 한국 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어 왔습니다. 홍 의원은 복수 국적자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 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자격 검증 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 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범부처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8월의 소비자 심리는 다소 위축됐지만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어제 발표한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35.1로 전월의 135.8보다 0.7%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29.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현재 여건 지수는 전월 170.9에서 8월 177.2로 상승해 지난 2000년 11월에 179.7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앞으로의 경기를 판단하는 기대지수는 전월에 112.4에서 107로 떨어졌습니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경제지표 부분 디렉터는 경제의 다른 부분들은 다소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기꺼이 소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무역과 관세 긴장이 고조되면 단기 경기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낙관론은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형으로 출시된 자동차들이 최첨단 운전 보조 장치나 기술로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해주기도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오히려 귀찮아서 장치를 꺼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조사 전문 회사 JD 파워테크 경험지수가 2019년형 차량을 구입한 16,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최첨단 장치에 짜증이 난 일부 소비자들은 미래의 최신형 차량 구입마저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완전 자동 전기 차량을 만들려는 자동차 업계의 미래 계획에 큰 문제거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 회사는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클러츠 의사는 자동차 제조사는 첨단 기술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경고음과 지시는 운전자들을 혼란스럽고 좌절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동차 브랜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고 30%의 응답자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느꼈고 그 가운데 61%는 아예 장치를 꺼버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기능 가운데 1위는 자동 비상 브레이크로 충돌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2위는 스마트폰 화면의 전면 조용술, 그 다음이 음성 인식 작동이나 기상 변화에 따른 자동 조절 장치 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락기기나 전화 연결, 블루투스 등이었으며 마지막이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학교 내에서 마리화나 성분으로 만든 응급처치용 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간질 등의 치료에 한정해 사용됐다고는 하지만 마약 성분이 함유된 만큼 자칫 학생들에게 노출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리화나 성분약이 간질이나 암 환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밖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교내에서도 투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평민들한테 마리화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얼라우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한테까지 전파가 되면 그러면 뭐 아편전쟁과 뭐 다름이 있겠어요. 환각작용이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고는 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 마리화나의 호기심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학교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그런 시기에 또 이런 것들을 접한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옆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학생들이 몰랐다가도 그런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학교 인근 1000피트 이내에서는 마리화나 사용, 흡연, 섭취 등이 모두 불법입니다. 학교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투여한다면 투여 방식과 방법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 suppose if they talk about its benefits and its downsides, then I can't really see it being a bad thing as long as the kids are educated on it. 교내 의료용 마리화나 투여 허용 법안은 주의회의 최종 승인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지역 로컬 교육위원회들이 시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시에서 주류 판매를 새벽 4시로 연장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LA시 의회는 술 판매 시간을 기존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주 법안인 SB 58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찬성 10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폴 코레트 LA시 의원은 이 법은 소비자들을 알코올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무고한 행인들까지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를 늘릴 수 있고 각 지역별로 안전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세출위원회에서 재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26일 롱아일랜드 헌팅턴에 사는 카멜과 자멜 자파 형제와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사는 아마과 하늘 아사를 연방기관 사칭과 전화 사기 등의 혐의로 롱아일랜드 센트럴 아이슬립 연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76세 노인이 평생 모은 저금을 가로채는 등 수천 명을 상대로 정부 기관을 사칭해 약 230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오늘부터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 전과 기록을 삭제합니다. 뉴욕주 내에서 이전에 2온스 이하 소량의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다 체포됐거나 적은 양의 마리화나를 사용하다 적발된 기록은 모두 자동 삭제됩니다. 따라서 뉴욕주 내 2만 4천여 명의 기록은 자동 삭제되며 20만여 명은 말소 요청을 할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민법 전문 immigrationlaw.com은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한 H4 비자 소지자의 EAD 카드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규정 개선안이 법원 명령에 따라 다음 달 입법 과정을 마치고 최종 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4 소지자들의 EAD 발급 규정 폐지가 확정되면 당장 EAD 카드 신규와 갱신이 허용되지 않게 되며 한인을 비롯한 12만 6,800여 명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뉴저지주 법원이 안락사 허용법 시행을 최종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뉴저지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이 즉각 항소했으나 대법원이 즉시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안락사 허용법 시행의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뉴저지 안락사 허용법은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이 시작됐으나 버겐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멀서 카운티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전격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영상 18도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